그럼 이어서 두 편의 송찬섭 관련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중앙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오창은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오창은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이화여대에 계신 김지혜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제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창은입니다. 손창섭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연구자들이랑 손창섭의 전체 작품 읽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창섭의 전작 읽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들, 특히 생활적이라는 작품하고 사연기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가졌던 첫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1950년대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미 문학사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연기라는 작품에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남편이 극악스럽게 그 친구와 부인에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삶에 집착하면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묘사나 내지는 그런 삶의 극단에 가까이 가본 사람의 묘사처럼 읽혔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한국 전쟁기의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생활하면서 처했던 아주 곤궁한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었고, 그 손창섭 초기 작품은 부산 피난민 시절과 또 서울 피난 시절, 그래서 그 한국 문학사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작품들은 실제로는 난민적 상황, 피난민적 상황과 깊이 연루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대상으로는 1950년대이지만은 뭐 동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난민을 포함해서 여러 유럽 난민 사태도 있었고 하는 측면에서 깊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손창섭 전작 읽기는 참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후반기에는 대단히 많은 장편들을 창작을 해서 발표를 해서 따라읽기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때 손창섭을 깊이 있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한 내용은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는 작업이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 미학적인 우스꽝스러움이라는 제목, 테마를 갖고서 손창섭을 접근해 보려는 시도. 그래서 미적인 부분 속에서 손창섭을 우스꽝스러움이라는 어떤 미적 주제를 갖고 접근한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런 테마로 접근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창섭의 문학 공간을 발굴해서 공표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두 가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손창섭은 그 첫 작품이나 초기 작품 속에서는 등단작을 포함해가지고 등단작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문학이 키운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고 또 현대문학에서 젊은 작가들, 신세대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면서 매체와 더불어서 성장을 했었고,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문단 내적이지 않고요, 문단 바깥의 예외적 별종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겨우 곽학송 정도, 이런 정도고, 철저하게 그 친분 관계를 숨기고 살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하는 형태들, 아주 외톨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런 그 교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년대 특히 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문단 활동을 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작품의 힘 혹은 50년대 이뤄놓은 문학적 성과에 기반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손창섭이 이런 그 운둔형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데는 우에노 치즈코라고 얘기하는 일본인 부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많은 연구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계속 일본으로 이주할 때까지 우에노 치즈코랑 같이 살았었고, 또 주변에서도 문단이나 내지는 주변 사람들도 일본인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창섭에게 다양한 뭐 희극적인 농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 포함해가지고 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적 경험이나 이런 복합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합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얘기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휴일이라는 처음에 등단했던 작품하고 사연기라는 작품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김동리가 둘 다 추천을 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공휴일이라는 작품은 그냥 소시민적 지식인의 일반적인 어떤 삶의 불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연기를 포함해서 생활적 이런 작품이나 혈서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가 그 문단에서의 문학적 문법과는 다른 형태의 것들, 생명에 대한 갈망들 내지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무기력감 내지는 힘 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윤리를 낯설게 드러내는 형태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작업을 하려고 했던 미학적 우스꽝스러움은 희극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움의 미학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희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테스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창섭은 아마 희극적 요소와 그로테스크함의 중간 사이에서 어떤 굉장히 낯선 형태로 인격들을 배치시킴으로 해가지고 주변과 불화하는 형태의 우스꽝스러운 상황들 내지는 우스꽝스러운 주체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손창섭은 스스로를 괴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술,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넥타이도 매는 일이 없고 누가 찾아오는 걸 질색하고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꺼려할 정도로 독특한 형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주체의 모습들은 초기 작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 피난민을 그리는 작품에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요. 이제 서울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회고하거나 혹은 서울에서의 어떤 상황들, 피난민들과 접촉하는 이 상황들, 또 월남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낙서족이나 신의 시작이라는 작품들이 1950년대 그 작품을 읽었던 분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50년대 내지는 60년대 초까지 발표했던 손창섭의 주요 작품에 대한 강렬한 인상과 그 이후에 발표한 신문 연재 소설과는 굉장히 결의 차이가 있어서 신문 연재 소설이나 장편 소설은 비교적 후기 아마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서족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 우스꽝스러움인데,
우스꽝스러움이나 이런 미적인 특이성인데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게 그 낙소족의 도현이라는 인물이 주변과 관계 맺는 방식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82쪽의 첫 번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50년대 대표 작가로 손창섭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남성 인물의 병리적 심리가 1950년대에 남성의 보편적 심리와 전맥되는 부분이 있었으리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의 소설에서는 고아의식 혹은 월남민의식 그리고 원시적 야성과 반항의식 등 다른 에너지들이 이제 변환되거나 결합된 형태로 발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적 풍모로 여성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유실몽의 경우인데요. 또 민족운동의 화신처럼 변환되는가 하면 낙소족이나 신의 화작 같은 경우이고요. 완벽한 남성으로 이미지화되기도 합니다. 잉여인간의 경우이고요. 이러한 남성성이 비굴한 일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남성 독자들에게 일종의 위안의 서사로 작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창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50년대에 향유됐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녀 관계가 일방적이면서도 어긋나게 설정되어 있어 성적 판타지는 지연되거나 좌절되곤 합니다. 손창섭 소설은 1950년대 남성을 피해의식을 위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결함을 독자들이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성찰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아, 일본 유학, 월남민으로서의 개인사적 경험이 식민지 경험과 민족 감정 그리고 분단이라는 상황과 어울려 시대적 공통 감각과 전맥된 것이 아닌가. 특히 손창섭 소설의 미적 우스꽝스러움은 기존의 규범을 흔들며 새로운 윤리의 탐색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서사적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약소자로서의 위치 내지는 새로운 가족의 윤리와 관련돼서는 손창섭의 장편 소설들 여자의 전부와 그 다음에 이성용구 3부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본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장편 작업이어서 후기 장편 작업이어서 그래서 좀 연구를 심화시킬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좀 결이 달라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손창섭의 중요한 지금 우리가 확인 가능한 문학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87쪽인데요. 흑석동 산 4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철훈 기자가 내가 만난 손창섭 제1의 운동작가 손창섭 탐사기를 통해서 한때 잊혀졌던 손창섭을 다시 복원하는 그 행적을 일본에 직접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이 저작을 통해서 50년대 대표 작가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에 사라진 작가의 삶이 다시 복원되는 측면이 있어서 작가론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참고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략적으로 1958년도부터 1973년 혹은 1972년까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지역이 바로 흑석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인인 우에노 치즈코를 얘기를 했었을 때도 흑석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그 손창섭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창섭 스스로는 주소를 밝힌 적이 없는데 정철훈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주소지가 서울 흑석동 산 4번지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밝혀진 계기는
유현목 감독이 손창섭의 작품을 영화화하면서 이 영화도 영화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하면서 저작권과 연관돼서 소송이 걸리면서 영화사와 그 다음에 고소인의 주소지가 밝혀지면서 나타난 겁니다. 정철훈 기자가 흑석동을 탐사를 했었을 때도 막연하게 전망 좋은 달동네, 산동네 정도로 확인하고서 추적을 했지만은 구체적인 지명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지인들도 손창섭의 공간을 확인을 못해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주소를 밝힌 적도 없고 기자들을 만날 때도 바깥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센터하고 동작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주소지를 이제 폐쇄 지적 임야도 동본을 떼보고 또 현 주소지와 당시의 항공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굉장히 그 산 꼭대기에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평평하게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걸 봐서 되게 끝까지 궁금을 했었는데 나중에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장소는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장소이고 아마 그런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는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진강 신사 혹은 한강 신사라고 해서 산 꼭대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효사정이 그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조사 작업을 하면서 주변 탐문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확인된 바로는 190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73년 항공 사진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일본으로 이주할 때 즈음에 사진이 있던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지가 큰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본 신사가 있었던 한강 신사가 있었던 자리고 손창섭은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주택 지역이 손창섭의 집이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은 지금 이곳이 효사정 문학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문학적 기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문 문학을 기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의 동상이 있고 또 시문의 문학비가 있고 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동상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시문의 생가는 사실은 흑석동 성당에 위치해 있었던 곳인데 그게 성당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공유지로서 이곳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손창섭의 이 어떤 용고들이 한국에서는 다 사라진 상태 속에서 그의 문학적인 것만 남아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 작가적인 위상이나 내지는 그 작가에 대한 문학적 공간의 조성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공교로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학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손창섭 문학의 문학사적 재해석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지혜 선생님, 예,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국어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손창섭 문학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창은 선생님 발표문을 또 보면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손창섭 문학을 좀 다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손창섭 문학 세계를 그 미학적 우스꽝스러움과 또 기대 규범의 위배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굉장히 손창섭 문학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한 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문학 작품이 그렇고 또 이제 60년대 신문 연재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문학 세계가 달라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50년대적인 것에서 멀어져 있는 그 신문 연재 소설들과 또 낙서족을 기반으로 해서 50년대 그 손창섭 문학 세계를 다시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또 연속선 상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진행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흑산동 산 4번지라고 되어 있는 그 손창섭 작가의 자택 그 위치를 또 이렇게 한번 또 밝혀주심으로써 이게 결국은 효사정 문학공원 내에 손창섭 문학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로서 저는 이제 발표문을 좀 더 충실하게 이해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조금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낙서족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낙서족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돌출적이고 미숙한 한 남성의 그런 여성과의 관계서사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낙서족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연이 벌이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진짜 우발적이면서 돌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논문의 첫머리에서 밝히신 것이 이제 손창섭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신세대 작가로서의 특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강간 모티프가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미적 우스꽝스러움으로 이제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그래도 앞서 그 미적 우스꽝스러움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으시면 뭐 다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추가로 생각난 거는 1960년대 김승옥 서사를 보면 역시 김승옥 그 소설가의 작품의 그 소설에서도 그런 남성 인물들의 강간 모티프가 결국은 남성 근대적 주체로서의 그런 뭐 나아감으로 있을 때 항상 뭔가 발전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나와 있는 미적 장치같이 막 이렇게 소설적 장치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는 저는 낙서족에서도 도연의 성장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장의 여자의 전부와 이성 연구 3부자 특히 이제 가족 제도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손창섭의 60년대 신문 연재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손창섭의 서사적 지향의 궁극이 자유로운 선택을 옹호하는 것이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유대와 결속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자의 전부나 이성 연구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로망과 이런 파국을 통해서 여성 인물의 약소자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약간 50년대 문학을 또 한번 이걸 통해서 살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안에서의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삼부녀라는 작품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인구와 경미가 만들어내는 그런 대한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 운명체의 결속일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약 가족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런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뭔가 그런 탈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이 가족
계약 가족이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가족이나 이런 거라고는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경위가 이제 계약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경미라는 여성은 또 계속 그 자기의 대리 아버지를 유혹하려는 호시탐탐 그런 약간 그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순창섭의 신문 연재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통속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개방적 태도가 위선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기능보다는 약간 통속적인 흥미거리로 약간 전락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이러한 유대와 결속의 탐색이 굉장히 불완전한 지점이지 않을까, 결국은 다른 그 신문 연재 소설에서도 나오는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이 이제 50년대 손창섭 문학 세계를 재해석하고 그의 문학적 의미를 현재화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아까 이제 우스꽝스러움의 미학을 그로테스크로 역시 보셨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하신 사연기나 뭐 아니면 그 생활적이나 이런 작품들이 좀 잘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윤리적 질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우스꽝스러움의 미학으로 윤리적 재구성으로 시도하는 그런 성찰적 서사로 의미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저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여쭤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흑석동 자택을 이제 밝혀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손창섭 소설 중에 인간교실이라는 걸 보면 거기에 그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그 흑산동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묘사를 보면 뭐 한강이 눈 아래 굽어 보이고 여름이면 아카시아 숲이 우거지는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서 70평 남짓한 대지에 빨간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고 특수한 청록색 기와를 얹은 건평 25평짜리 제법 아담한 문화주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자택의 공간을 밝히시면서 이 작품은 분석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이 공간이 약간 서울 중산층의 욕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학가 옆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거기 하숙하는 그 여대생이 들어와서 매매춘을 벌이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대의 신세대 의식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딱 그 손창섭 선생님께서 머물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의식 같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외해서 좀 저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걸 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서 그 50년대 손창섭 문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폐화된 그런 뭐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그 소외된 자의 입장에서 썼다면, 이 인간교실을 보면 이미 중산층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문학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년대와 60년대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다름이지 않을까, 변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중산층의 욕망을 상징하는 이 문화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이 미력하나마 선생님 논문에 또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김재 교수님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얹어 주셔서 제가 방향을 잡고 또 보충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채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거칠게 프레임만 잡아놓은 형태여서
이게 정교하게 짜여져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스꽝스러움은 이미 이제 서구 미학사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바흐진 이런 형태로해서 계속 그 우스꽝스러움은 단지 희극이 아닌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스꽝스러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이한 감각적인 특이성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으스스함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로테스크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근데 손창섭 소설에 아마 일관된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기존의 사회 체제의 바깥에 놓으려고 하는 것. 혹은 기존의 사회 체조에 협력하지 않는 비협력적 존재로 위치 지으면서 소설을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옅어지긴 하지만 초기작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중기작에서는 변형을 거치게 있지만 후기작에서도 그 흔적은 통속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기작에서도 그 흔적은 유지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편 소설 연구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 당시의 문헌에 집중하다 보니까 최근 연구를 충분히 검토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 연구들은 손창섭 장편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문헌 연구를 포함해가지고 기존 연구를 많이 참고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장편 소설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더 확인을 하고요. 최근 연구 성과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 질서의 무기력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그로테스크함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비 오는 날 생활적 사연기가 비교적 그로테스크한 우스꽝스러움에 부합됩니다. 혈서나 잉여인간은 약간 희극적 우스꽝스러움에 연관이 돼 있어서 아마 이 용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의미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우스꽝스러움의 실체가 뭐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이 다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제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 비관습적인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는 시선으로 사회를 보려고 하는 존재가 그런 소설을 상황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특이성이 발현되는 형태의 소설 미학이 구현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미학적 우스꽝스러움이라는 저한테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미적 용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간 교실은 김재 교수님께서 저에게 논문 한 편 아이디어를 주신 걸로 생각을 해서 이 공간 연구와 흑석동이라는 것을 밀착해가지고 재현해보는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